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으스스한 이야기 알아보면서 편안한 취침 취하실 수 있는 그런 도시전설들 읽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일본발 도시전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메이지 시대에 널리 알려졌던 지금도 유명한 반인반수의 요괴 중에 하나로 쿠단이 있습니다. 한자를 파헤해보면 알 수 있듯이 소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가진 인면우의 요괴인데 이 쿠단이 나타나면 큰 재앙이 나타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쿠단의 한자를 살펴보시면은 사람 인자를 이제 가로로 쓰고 그 옆에는 소우자가 적혀 있는 그런 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소가 같이 있는 한자를 쓰는 거죠. 이제 일본어로는 쿠단이라고 읽는 거고요. 쿠단은 소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가진 요괴의 이름으로 암수 한 쌍이 동시에 세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요괴는 태어난 직후 인간의 말로 무언가 흉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죽습니다. 그 예언은 100% 적중하며 그 예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흉사를 예언한 반대 성별의 쿠단을 찾아내어 그 반대되는 예언을 듣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에도 시대에 비교적 자주 출몰해서 기근이나 지진, 화산 분화 등을 예언한 바가 있다고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제2차 대전 발발 직전 일본의 패망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꽤나 이어지고 있는 그런 요괴인 것 같다. 왜냐면은 이제 가장 마지막에 태어난 것이 제2차 대전 발발 직전이니까 한 1950년대쯤 뭐 이쯤인 것 같죠. 일본이 전쟁에서 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한 흉사였겠죠. 그러나 2018년 6월 한 트위터의 일본 유저가 이 쿠단을 목격했다는 섬뜩한 내용의 4컷 만화를 올렸습니다. 만화는 밤길에 우연히 만난 아이의 얼굴이 사족 보행 생물을 하고 있어서 경악을 한 내용이었고 재앙을 예언하는 반인반수 괴물 쿠단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내용인데요. 그 만화가 업로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서 지방에 진도 6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서일본에서는 이상호우 등 전국적인 이상이변이 계속되어 역시 그건 쿠단이 아니었을까 하는 소문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의 요괴 목격 전설은 에도 말기 시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 진위를 짐작하기 어려운 시시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쿠단만큼은 메이지 시대를 거쳐서 쇼와 시대에 이르기까지 목격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매우 드문 유형의 요괴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이제 2차 대전이었는데 2018년에 어떤 만화 작가가 쿠단을 목격해가지고 4컷 만화로 이제 그린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긴 애가 있더라. 근데 뭔가 소였는데 분명히 4발로 기어가는 걸 봤으니까. 근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혹시 쿠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얼핏 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도 6의 지진이 발생하고 이후로는 이상호우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돼서 역시 그때 그 작가가 봤다는 그게 진짜 쿠단이 아니었을까 하는 식의 이야기도 전해져 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 밑에는 쿠단에 대한 사진입니다. 쿠단의 사진 중에서 가장 유명한 1909년의 건이라고 하는데요. 몸은 단순한 소일 뿐이지만 얼굴은 새하얗고
날카로운 눈매에 가지런한 치열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마치 소한테 가면을 씌워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대해 진위 여부를 검토한 내용이 당시 나고야 신문에 사진과 함께 실린 바가 있습니다. 이를 현대어로 번역해보면 인면수심이란 말이 있지만 이것은 인면우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1899년 히젠 지방의 고토 지방, 지금의 나가사키현의 고토시라고 하네요. 거기에 한 암소가 낳은 것으로 현재는 박제가 돼서 나가사키 야히로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다. 녀석은 생후 31일이 되던 날 메이지 37년, 그러니까 1904년입니다.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그렇다. 쿠단이었던 것이다. 녀석의 말대로 일본과 러시아는 전쟁을 벌이게 됐고 그것이 바로 러일 전쟁이며 쿠단의 말대로 러일 전쟁은 1904년에 발발, 1905년에 종전되었다. 이 예언의 이야기는 나고야 신문의 기사가 전부로 물론 신빙성을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쿠단에 대한 전설을 파헤치는 데에는 귀중한 증언임에는 분명합니다. 저 글의 제목으로 나와 있는 선수토산, 이것은 나고야 신문의 기이한 이야기 전문 코너였대요. 그 다음 날짜 신문에는 아이누 민족의 사진과 아이누인의 칼럼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역시나 흔한 오컬트를 좋아하는 호사가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나고야 신문에 뭐 믿거나 말거나 아니면 으스스한 이야기 이런 식의 코너에 실려있는 쿠단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 그냥 뭐 그런 거에 대한 무서운 것만 다루는 코너니까 그냥 좀 적당히 무서운 이야기가 실린 거겠지, 요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1921년 블라디보스토크의 건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사히 신문의 1921년 다이쇼 10년의 10월 15일자의 기사입니다. 소와 인간의 혼혈 괴물 쿠단이 우라시오 지방에서 태어나 충격이라는 기사입니다. 우라시오는 당시의 일본이 지금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음차해서 부르는 단어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일본인 거리가 있어서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지의 정보가 일본 국내에도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의 도살장에서 죽인 소의 자궁에서 반인반수의 반우 소년이 태어나 구경꾼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블라디보스토크 건의 경우 수의사의 코멘트까지 게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반인 반우의 생명체가 태어났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게재가 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냥 왜냐면은 옛날에는 워낙이 뭐 UFO다 외계인이다 뭐다 그런 이야기 같은 게 미디어에 실리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생명체에 대한 수의사의 코멘트도 게재가 된 게 있다는 거죠. 수의사는 그 모습을 보고 유전자 문제로 우선 인간과 소의 혼혈은 절대 태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애초에 소는 기형아가 태어나기 쉬운 동물이며 소의 기형이 우연히 인간의 혼혈로 보일 뿐이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됐든 간에 반인 반우는 불가능하다. 사람과 소의 유전자 정보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교배가 돼서 자녀가 태어나는 그런 일들은 불가능하다. 소는 기형아가 태어나기가 워낙 쉬운 그런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도 사람과 닮은 생명체가 태어난 것일 뿐, 이런 식의 코멘트가 달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코멘트를 달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닮았기 때문에 그런 식이었던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으스스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확실히 소는 스트레스와 기후 변화에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기형아가 태어나기도 쉬운 동물로, 그런 것이 역사 속에서 쿠단이라는 괴물로 불리워진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목격건을 비롯해서 단순히 소의 기형일 뿐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목격담, 그리고 예언 등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의 오컬트 팬들에게는 주목받고 있는 요괴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라고 해서 뭐랄까, 이런 식의 생명체가 더불어서 사람과 꽤 닮았다면은 더더욱이 어떤 이런 거랑 겹쳐가지고 현실성을 갖추는 그런 괴담으로 발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왜냐면 얘네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의 언어로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하고 죽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사람과 기괴할 정도로 닮은 그런 형태의 소가 태어나는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최근까지도 꽤나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여겨지는 일본의 괴담이자 도시전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계면활성제 괴담인데요. 이거는 일본발 도시전설인지 어딘진 모르겠지만 한국에도 유사한 괴담들은 꽤 많이 있던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는 석유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드는 계면활성제는 샴푸나 바디워시, 그리고 치약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합성 계면활성제는 세정력이 매우 강해서 피부나 혹은 피부의 수분을 과다하게 없애서 피부를 망가뜨리고 탈모가 발생하거나 혹은 아토피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합성 계면활성제의 또 다른 특성인 강한 침투성은 피부로부터 체내에 침투하여 유방이나 자궁 등 지방이 많은 부분에 축적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체내에 축적된 합성 계면활성제는 유방암이나 자궁의 병을 일으킨다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여성 사이에 부인병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도 샴푸 등 석유를 원료로 한 계면활성제를 장기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심지어 자궁 근종을 절개하면 희미하게 샴푸의 향기가 나고 체액에서 거품이 인다는 극단적인 형태의 괴담마저도 있습니다. 또한 생식기에 영향을 받는 것은 여자뿐만이 아닙니다. 남자들의 정자수 감소에는 다양한 환경 호르몬의 이유도 있지만 특히 계면활성제가 많이 사용된 바디워시의 영향 때문이란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면활성제가 워낙에 피부의 침투성이 좋고 세정력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매일매일 우린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 샴푸, 바디워시 매일 안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해한 성분이 아닌데 이걸 매일매일 쓰다 보면은 피부에 침투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호르몬 관련되어 있는 질병을 야기하는 게 아니냐, 그런 식의 괴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생식기와 관련되어 있는 질병들도 유발하고 또한 남성의 정자수도 감소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 식의 괴담이라는 겁니다. 팩트가 아니고. 샴푸나 바디워시의 사용을 줄이고 순수히 오랜 시간 동안 물로만 씻거나 천연 성분의 비누를 사용하게 되면은 두피에 트러블이 줄고 탈모 현상이 완화됩니다. 또한 남성 정자수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불임으로 고민하던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세간의 많은 관심과 우려를 끌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경 호르몬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각종 질병, 특히 생식기와 관련된 문제니만큼 아무래도 사람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걱정이 앞서는데, 실제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한 만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이야기겠죠. 특히 계면활성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제법 이슈가 된 바가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자궁 근종을 절개하니까 샴푸 냄새가 난다 같은 과장된 살이 붙은 이야기가 그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그런 이야기를 도시전설, 괴담 수준으로 평가절하시키게 되는 만큼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가감이 필요하겠죠. 또한 글 말미에 언급되는 천연비누 같은 것이 어이없이 천연비누의 광고와 엮이게 되면은 이 역시 공포를 조장한 상술이 되어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조금 알려진 과학적 우려를 침소봉대하여 황당한 괴담으로 만들어 놓는 식의 케이스는 도시전설 그리고 괴담계에서는 아주 흔한 패턴입니다만, 때때로 이런 것이 진지하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때에는 엉뚱한 피해, 기업의 이미지 혹은 매상에 대한 추락이나 그 루머를 너무 신봉한 나머지 스스로를 대단한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사실과 루머의 경계를 적절하게 가감해서 듣는 센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라는 계면활성제 괴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가 몸에 안 좋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때문에 잠깐 노프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결국 샴푸를 쓰지 않고 머리를 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프족이다 뭐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체내에 기름기가 축적되는 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뜨거운 물로 이제 머리를 감거나 하면은 이 기름기가 다 이제 물로 씻겨 나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과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화학물을 매일매일 쓰니까 뭔가 이제 이게 예민한 분들은 피부나 이런 데에 분명히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일단 들고요. 다만 세정력이나 이런 게 물로만 가능하지는 않기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안 쓰는 게 더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일단 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까지 피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때 폼 클렌징도 안 쓰고 스킨 로션도 다 안 썼거든요. 오히려 그때 피부가 좋았어.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화학물을 자꾸 피부에 대는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1차원적으로 하긴 해요. 요런 거에 조금 심취하다 보면은 결국은 극단적으로 이런 화학물 같은 거를 안 쓴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 나는 이제 그 과학적인 것들만 믿는데, 만약에 몸에 안 좋았으면 이런 것들이 과학계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식약처나 뭐 이런 데서 가만히 있었겠어? 진짜 안 좋으면은 금지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 자체가 큰 이상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일단 1차원적으로 하긴 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요, 유치원생일 때 아토피가 되게 심했어요. 엄청 고생했어요, 그때. 근데 원인이 정확히 알 수가 없대. 제가 당시에 추측하는 바로는 어렸을 때의 그 유치원 앞에 있던, 그때가 유치원 다닐 때였거든요. 놀이터에 그 놀이기구가 원래 나무였거든? 근데 그걸 다 부수고 다시 만들었어. 근데 그게 플라스틱 같은 걸 좀 많이 써가지고 만든 놀이터였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당시에 버려져 있던 물총을 주웠었어. 그걸 가지고 놀다가 어느 땐가부터 아토피가 되게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옛날에 대학병원 다녔어요. 어머니가 같이 그때 어머니 차도 없어서 운전도 못 하실 때였는데 막 택시 타고 단국대병원인가 가 가지고 피부과를 막 다녔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심했냐면은 피부가요. 이 좀 징그러운데 생각하면은 이 흰 색깔로 뭔가 갈라져. 근데 이게 진짜 갈라지는 게 아니고요. 패턴 같은 게 남아요. 무슨 막 기생충 막 이런 게 들어간 것처럼 표면에 뭔가 흰 색깔 자글자글한 막 이런 게 상상하니까 좀 무서운데 그런 게 남았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살갗 같은 게 좀 잘 벗겨지는 그런 거였고 되게 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약도 먹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현대병이고 하니까 정확한 원인이 뭔지 모른다는 거야. 대학교에 갔는데도 몰랐어요. 대학 교수님도. 그래서 그냥 최대한 그런 인공물 같은 것들 좀 많이 좀 거리를 두시고 하셔라. 뭐 이런 식의 말씀만 하시고 했는데 나중에 점점 나이를 먹으니까 나아졌어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은 전혀 그런 기질이 없거든요. 근데 좀 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법 있었어요. 약간 좀 버짐 같은 게 좀 잘 피고 얼굴에 극단적으로 좀 건조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당시엔 좀 많이 고생했던 적이 있었고 유치원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사실 친구들은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좀 싫었어. 대인 기피 비슷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좀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뭔가 얼굴에 버짐이 펴 있고 손이 약간 좀 막 살갗이 좀 갈라져서 막 있고 그런 거를 애들은 오히려 별 생각 없었는데 나는 좀 그랬어. 되게 어린 나이에 힘들었던 기억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토피라는 게 현대병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 균에서 좀 멀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생기는 질병이다. 그런 말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뭔가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병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자연물이 아니고 인공물에서 뽑아낸 거라면 더더욱 그럴 확률이 있겠고 그런 거를 매일같이 쓰는 게 우리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샴푸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인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튼간에 그런 류의 으스스한 괴담이었습니다. 다음 오늘의 세 번째 도시전설입니다. 시체 검시. 법의관의 시체 검시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관련해서 범죄 특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시체들을 이제 사인을 조사하거나 그럴 때 생각 이상으로 참혹하게 다룬다는 거죠, 시체를. 시체를 마치 물건처럼 가슴에서 하복부까지를 Y자로 갈라내고 얼굴 가죽도 벗겨내는 것은 물론 전동톱으로 머리통을 절개합니다. 봉합 같은 것이야 이미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엉망진창으로 대충 하는 경우가 많다. 장의사가 나중에 손을 보지 않으면 사체를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만드는 레벨이다. 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확실히 뭔가 이런 것들이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는 시체 검시 같은 거를 하는 게 보통 되게 깔쌈하게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시체에다가 별짓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주니까 이쪽 뭐 목을 보면은 교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온전한 시체를 보여주니까 근데 실제로 시체 검시를 하게 되면은 생각 그 이상으로 세밀하게 뜯어본다는 거죠. 어차피 사실 이미 사망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인륜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겠죠, 당연히. 그 사람이 정말 온당한 사유로 죽었는지를 보는 거니까 오히려 정의로운 일일 수도 있는데 기괴하죠. 뭔가 그 과정이 그렇게 벌어진다는 거. 사람이 결국은 누군가의 다른 신체를 험하게 손상을 시킨다는 거를 상상하면 좀 으스스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끔찍하게 갈라놓기도 한다. 나중에 장의사가 나중에 유족들이 볼 수 있게끔 봉합을 잘 하지 않으면은 정확히 이게 누구였는지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검시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냐면 결국은 뭐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것들을 뭐 엑스레이 같은 걸로도 알아볼 수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부러졌는지 이런 걸 또 알아보기 위해서는 또 갈라봐야 될 것이고 하니까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이분들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분명히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제 직업적인 게 그런 걸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아마 별 생각이 없을 것 같죠? 오히려 뭐랄까 직업병 느낌이라면 의사분들도 충분히 평상시에 많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결국 의사들은 이런 흉부외과 이런 거 진짜 막 갈라가지고 혈관을 봉합하기도 하고 째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니까 사람을 볼 때 뭔가 사람처럼 못 볼 것 같아. 내가 의사면 그럴 것 같거든요. 뭔가. 그래서 그 고연봉의 직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뭔가 불만을 갖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받아야지, 건설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의사분들이 돈 많이 받는 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 봐요, 그냥. 그만큼 사람의 목숨을 되게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직업이니까 저는 뭐 충분히 많이 받는 거 다 이해가 됩니다. 다만 관련해서 그런 걸 통해서 갑질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서도 뭐 고연봉을 받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음. 최근에 있었던 의사 파업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치적인 뜻을 드러내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다. 그냥. 다음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전에 바로 이제 시체 검시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다음엔 또 장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장의사의 신병기. 요즘에는 세태를 반영해서 그런지 열차에 뛰어들거나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거나 대형 교통사고 등으로 사체의 손상이 심한 경우가 많다고. 비율로 보자면 그리 높다고는 할 수 없어도 분명히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점점점 골치를 썩는 것은 장의사다. 심각하게 훼손된 사체를 현장에서 수습해오는 전문 직종이 생겨났을 정도로 원형을 알아보기 힘든 사체를 어떻게 하면 유족에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복구할 수 있을까? 그 고심 끝에 나온 신병기가 바로 이것이다. 붕어빵 만드는 기계는 알지? 그것을 힌트로 개발된 것으로 말 그대로 원형이 남아있지 않은 그야말로 고기 토막들을 그 제형기에 넣고 열을 가한다. 그리고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 적어도 그 형태만큼은 적당히 사람 모양으로 완성이 된다고. 거기에 화장을 하고 옷을 입히는 등 염 작업을 마치고 유족에게 인도한다. 만약에 형태에 맞는 사체의 양이 적을 때에는 적당한 양의 물과 밀가루를 의족처럼 틀이 될 수 있는 것에 맞춰서 섞어서 넣고 열을 가한다. 그러면 사람의 형태가 될 때까지 굉장히 좋은 향이 감돈다고 점점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망 사건이 발생하거나 해도 총에 맞거나 화살에 맞거나 뭐 칼에 찔리거나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느라고 뭐 목을 뭐 밧줄로 묶거나 뭐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사체가 그렇게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사체가 발생하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대형 사고가 발생하거나 혹은 뭐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도 어디 열차에 뛰어들거나 하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기괴한 모습으로 토막이 나서 사망을 하는 경우들도 꽤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장의사가 어떻게 그 시체를 수습하느냐 결국은 유족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붕어빵 만드는 그 기계 틀 같은 데에다가 시체의 토막들을 넣어서 열을 가하면은
결국은 단백질과 지방이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서 사람 모양의 형태로 이제 재련이 된달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신체 부위가 더 많이 훼손돼서 충분히 많지가 않아. 시체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거기다가 적당한 어떤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데 물이나 밀가루 같은 것들을 넣기 때문에 이게 열을 가하면서 결국은 단백질과 뭐 지방과 탄수화물 이런 게 다 같이 삶아지는 거니까 고소하고 좋은 향기가 난다. 라는 식의 당연히 괴담입니다. 그냥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약간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그런 데서 오는 약간의 으스스한 리얼리즘이 있죠. 분명히.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 뻔하죠. 장의사에 대한 일단 으스스한 얘기가 일단은 많은 이유가 시체를 다루고 있고 하다 보니까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게 보통 무서운 일들, 잔인한 일들이 많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파생했을 확률이 높고, 더불어서 장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약간의 특수 직업군의 느낌도 있고 굉장히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그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런 식의 어떤 괴담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저는 무조건 괴담이라 생각합니다. 장의사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일하실 거고. 글쎄 참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장의사분들 중에서 적성에 딱 맞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하지만 직업적인 사명감이나 소명감 같은 것들이 유족에게 보여지거나 할 때 그나마 그들에게 생전의 모습을 최대한 복원해서 마지막 어떤 작별을 고하는 순간을 최대한 도와준다는 그런 데서 어떤 약간의 보람이나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굉장한 어떤 담력이 필요할 것이고 분명히 저는 절대 못할 직업인 것 같아요. 네. 마네킹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체를 만지는 일은 정말 못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무서운 이야기였고 절대 그럴 일은 없는 그런 도시 전설일 뿐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팩트보다도 그냥 그런 과정을 떠올렸을 때 되게 기괴하죠. 게다가 냄새가 고소하다는 그런 것들도 으스스함을 좀 더하는 그런 요소기도 하고요. 제임스 구니님인가요? 댓글이 법의학자분 중에서 유명한 분께서 문신이 있는 시체를 해부한 다음에 봉합할 때 문신을 원래대로 봉합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는 좀 많죠. 이제 옛날에 좀 약간 깔깔 유머 막 이런 데에도 있던 게 이제 조직폭력배가 이제 패싸움이 나게 된 거야. 근데 보스가 이제 칼에 맞은 거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 부하 직원들이 이제 막 응급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의사가 이제 도통 이제 금방 수술을 끝내지 못하니까 멱살을 막 잡고 협박 비슷한 걸 하는 거죠. 아유 우리 형님 어떻게 된 건데? 왜 이렇게 수술이 안 끝나? 막 이러니까 혹시 뭐 위독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꼭 살려내! 막 이랬는데 의사가 이제 아니 형님께서는 괜찮으신데 그 문신에 용 그림 맞추는 게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좀 약간 깔깔 유머도 옛날에 있었어요. 하여튼간에 뭐 유사한 일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런 뭐랄까 심하게 훼손된 것을 원래대로 돌리는 그런 작업들도 분명히 더 할 것이고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이고 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도시 전설입니다. 영혼 결혼식. 근래에 들어와서는 거의 단어로나 남은 의식이 되었지만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만 해도 처녀 혹은 총각으로 죽으면 영원히 구천을 떠돌게 된다라는 믿음 때문에 미혼인 상태로 사망한 자식을 가진 부모의 경우에는
그의 영혼 결혼식을 치러주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미혼인 채로 죽은 남녀의 부모가 협의하에 일종의 제사의식을 차리면서 그 둘의 결혼을 치러주는 것인데, 사실 의외로 결혼 정년기에 죽은 사람을 찾기도 어렵거니와 그런 왠지 찝찝한 미신을 위해서 돈까지 들일 사람은 더더욱 찾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 그래서 영혼 결혼식 전문 중매쟁이가 그런 부모들을 이어주기도 했는데, 때로는 정말 영혼 결혼식을 치룰 사람이 부족해서 그 돈을 위해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놓고 가짜 부모를 만들어서 사기를 치거나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은,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영혼 결혼식을 치룰 경우에는 저승의 배우자가 질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빨리 오라고 하기라도 하는 것인지, 이승에 멀쩡히 살아있는 가짜 남편, 가짜 부인은 결혼이 아주 늦어지거나 혹은 신변에 안 좋은 일이 다발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 정년기인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요절을 하거나 그러면은 옛날에만 해도 그런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왜냐면은 옛날에는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인생 과업의 하나를 다 이루지 못하고 사망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결혼식을 치러주고자 하는 부모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처녀인 채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 그런 자녀를 둔 부모, 그리고 총각인 채로 사망한 자녀를 둔 부모 둘이 만나서 영혼 결혼식을 맺어주는 일들이 꽤 있었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겠지. 왜냐면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일들은 거의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이제 사망한 사람과 영혼을 이어주는 그런 식으로도 이제 결혼식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살아있는 사람과 사망한 사람이 뭔가 진짜로 연결이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정말로 빨리 사망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그들의 사이를 방해라도 하는 것처럼 늦게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화, 문명화가 이루어지기 전 토속 신앙과 근거 없는 미신이 사람들에게서 널리 믿어지던 무렵이라면 제법 있을 법도 한 이야기입니다. 또 정말로 그런 것을 믿던 시절과는 달리 미신이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퍼진 이후의 시대라면 결혼도 못하고 죽은 자식에 대한 부모들의 마음을 노려서 그러한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돈을 뜯어낼 수 있다면 사기꾼들이야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겠죠. 한국 같은 경우도 무속신앙이 제법 널리 믿어지는 나라인 만큼 요즘에라면 아무래도 무리겠지만 몇십 년 전 정도라면 있을 법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치려는 사람들은 산 사람 상대로 뭘 못하겠어.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하는데, 아이가 좀 더 행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부모라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요런 개념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음의 위안이 되고 하니까 그런 걸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마지막에 그 가짜 남편 혹은 가짜 부인의 결혼이 늦어지거나 신변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사기를 쳐도 그런 식의 사기는 쳐선 안 된다 라는 사람들의 분노와 인과응보에 대한 바램이 섞여서 생겨난 믿음이겠죠. 또 실제로 생각해 봐도 그런 류의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멀쩡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닐 테니까 결혼이 늦어지거나 신변에 안 좋은 일이 생길 확률도 높은 편일 겁니다. 그 본인 스스로도 무언가가 일이 꼬이면 죄책감이랄까 찝찝함이랄까 하는 것 때문에 그 일 이후에 뭔가 일이 안 풀리네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외적인 경우로 연인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사람이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죽은 사람과 결혼식을 치르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그 정도의 깊은 사랑과 슬픔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가능성도 높고 그만큼 안 좋은 일이 주변에 생기기도 비교적 쉬운 일이겠지요? 라고 해서 이 괴담의 아까 말미에 있었던 실제로 그런 결혼식을 산 사람과 사망한 사람이 이어지는 경우라면은 뭔가 신변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혹은 결혼이 늦어진다. 그런 게 얼추 그럴 수도 있다. 왜냐면 그런 사기를 치는 어떤 집단이라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일단 아닐 거니까 결혼도 제때 못할 확률이 높고 혹은 결혼 자체를 아예 못할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사랑한 사람이 이제 이런 영혼 결혼식을 사망한 사람이랑 하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돈까지 지불해 가면서 사망한 사람과 영혼 결혼식을 할 정도라면 정신 상태가 이미 많이 피폐해진 상태인 사람일 거니까 결혼이 늦어지거나 혹은 뭔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걸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파회를 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튼간에 으스스한 일이죠.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망한 사람끼리 혹은 산 사람과 사망한 사람이 연결되는 그런 결혼식이 있다는 그런 개념이 뭔가 좀 으스스하긴 한데요. 옛날에 영혼 결혼식은 잠깐 알아본 적이 있긴 한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으스스하진 않고요. 사실은 이거랑 파생되어 있는 약간 괴담 비슷한 이야기들은 물론 무섭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좀 슬퍼요. 이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부모님이 결국은 이걸 해서 본인들의 마음이 더 편해지는 거잖아. 결국 장례라든지 혹은 뭐 제사를 지내거나 그런 것들도 정말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한다기보단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이렇게라도 하니까 그들을 좀 뭔가 이승과의 연결되어 있는 느낌? 이런 것들, 내가 정말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많이 생각한다는 거를 그들이 와서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거에 어떤 의식인 거잖아요. 결국 제사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슬프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뭔가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만나고 싶거나 기억하고 싶은 그런 거인 거잖아. 게다가 이제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사망했다고 해도 저승에 가더라도 짝이랑 같이 가서 사후에도 뭔가 좀 알콩달콩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니까 좀 서글퍼요. 약간 좀 눈물 날 뻔했어. 지금. 아무튼 그래요. 충분히 그러니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런 것들에 대한 믿음은 사실 꽤 최근까지도 있었어 가지고 사망한 연예인의 부모님들 중에서도 이런 식의 거를 했던 분이 있어서 약간의 화제가 잠깐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 신앙이나 토속 신앙 같은 것들이 젊은 분들, 저보다 어린 분들은 거의 뵈지 못했겠지만 저는 이제 경기도 평택 사람이니까 나이가 좀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농촌 쪽이니까요, 이쪽이. 어,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상여 메고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 옛날에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놀면은 논두렁, 밭두렁 이쪽 길에서 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진짜 저 멀리서 그런 거 하는 분들 지나가고 막 그랬어. 요즘엔 진짜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최근까지만 해도 현대식의 어떤 장르를 치르지만은 않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여튼간에 뭐 그런 이야기였고요. 꽤나 이게 그렇게 옛날 막 조선시대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관련해서는 그 옛날에 좀 인터넷에서 슬픈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잠깐 읽어드릴까요?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목 딸의 제사상을 준비하며 그간 열심히 제사를 모시고 최선을 다할 것만
22살 우리 딸을 데려간 하늘이 원망스러워서 이젠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그런데 명절에 혼자만 굶을까 걱정돼서 슬금슬금 준비하다 보니까 또 한가득 음식을 준비하고 말았다. 힘들다고 투덜대면서 준비하던 제사상이 우리 딸이 먹는다고 생각하니 자꾸 개수가 늘어나도 힘들지가 않다. 평소 딸이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혼자 차리다 보니까 예법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젠 내 맘대로 내 딸 밥을 먹여야겠다. 귀신이 어디 있냐, 제사가 무슨 소용이냐, 미신이다 해도 혹시라도 엄마 찾아왔다가 굶고 갈 딸이 마음에 걸려서 오늘도 나는 울면서 음식을 준비한다. 나는 이제 돌아가신 이제 자녀분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이 제사 때만 되면은 이제 음식을 한아름 준비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믿는 사람이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제 저도 당연히 귀신은 안 믿지만 어떤 거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일이 생긴다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어, 혹시라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슬프네. 좀 울컥울컥한다. 옛날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런 거가 왜 없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해가지고 좀 공감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젠 좀 공감이 돼요. 그렇게라도 좀 뭔가 위안 삼고 싶고 그랬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옛날에 지금은 다 이제 그 납골당 쪽으로 이제 바꾸신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묘소가 있었을 때 저희 이제 친가 쪽 할머니 할아버지의 묘소가 있었을 때는 성묘를 가게 되면은 항상 할머니셨나가 흡연자셨어가지고 항상 작은 고모가 얇은 담배를 하나 본인이 태워가지고 이렇게 묘지 앞쪽에 있는 그 석판에다가 올려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게 어린 마음엔 좀 공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에서는 공감이 돼. 그래요. 다음 이야기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어떤 뭐랄까 이 괴담에 대한 열기 이런 것들 잘 이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멈추는 거 이런 거 좀 싫으실 텐데 여러분 원래 박수 칠 때 떠나야 진짜 아름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승찬님께서 박수를 안 치면 안 떠나시나요? 하셨는데요. 박수를 여러분들이 안 치면요. 제가 박수 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박수는 치면서 나가요. 박성진님께서 손등 박수를 쳐도 리버스 박수를 쳐도 떠나시나요? 하셨는데 이제 귀신들은 이제 박수를 손등으로 친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기인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발바닥 박수를 쳐도 저는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괴담입니다. 건망증이라는 오늘의 마지막 도시전설입니다. 한 남자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졌어 라고 느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했지만 원인을 잘 알 수가 없었고 혹시 치매 증상이 아닌가 싶어서 CT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러자 뇌 사진에 찍혀 있는 것은 성충이 된 바퀴벌레 물이었다. 뇌에 바퀴벌레가 우글우글우글우글 하는 것이 찍혔던 것이었다는 짧은 괴담입니다. 예전부터 도시전설 그리고 괴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바퀴벌레 괴담. 유명한 이야기로는 바퀴벌레를 먹는 남자라는 컨셉으로 아주 유명했던 기인이 훗날 사망했는데 알고 보니 뱃속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바퀴벌레가 나왔다 라는 괴담을 비롯해서 이런 류의 괴담은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첫 번째, 일상 속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해충이다. 두 번째,
바퀴벌레 특유의 매우 높은 혐오감, 세 번째, 대단히 강력한 생존력 등의 이유겠죠. 또 실제로 뇌 속에 기생충이 들어가서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바퀴벌레가 뇌로 들어갈 가능성, 게다가 그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다만 그 가능성의 여부를 떠나서 괜히 이런 류의 괴담만 보면은 머릿속이 막 가려워져서 그런 느낌을 받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주인장님의 어떤 첨언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의 도시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CT 촬영을 하게 됐는데 뇌에 바퀴벌레가 우글우글 있어가지고 내가 기억력이 낮아진 것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확실히 근데 이런 게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워낙 바퀴벌레가 기묘할 정도로 생존력이 높은 그런 벌레고 뭐 자고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에 작은 바퀴벌레가 코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뇌로 이어졌다면은 충분히 그런 식의 일도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데에서 오는 괴담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야, 어떻게 꺼낼 거야? 간지러워. 하여튼 간에 그런 식의 이야기였는데 제가 바퀴벌레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제가 또 바퀴벌레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자취할 때요. 바퀴벌레가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살고 있던 원룸이 그랬는데 이제 식사하시는 분들은 절대 유쾌하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어, 옛날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저희가 살고 있는 원룸이 다세대 원룸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조한 것 같아요. 옛날엔 애당초에 그 독서실 같은 그런 뭔가 고시원 같은 그런 시설이었어. 왜냐면은 그 등기부 등본 같은 걸 떼보면은 막 고시원으로 나왔어요. 땡땡 고시원.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무슨 그린빌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화려한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실제로 그 부동산 등기를 떼보면은 고시원으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원룸이 아니었던 거야. 기본적으로. 그 아시죠? 그 건물 상가로 쓰는 건물들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복합 공간. 그러니까 1층이나 2층은 세를 놓고 그 위로는 살 수 있는 주거 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있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100%다 그냥 주거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두 가지 형태의 건물이 있어요. 그게 세금이 좀 달라요. 그 두 가지에 따라서. 또한 부동산의 중개 수수료도 달라집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식의 연유로 그 집이 뭔가 이상했어. 절대로 그 공간이 한 5개의 호가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 근데 가벽 같은 걸 세워가지고 그냥 호수를 자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층에 여러 명을 더 받을 수 있게 개조를 한 거죠. 마개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방음도 안 되고 문도 되게 부실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관문이 있었는데 현관문이 잘 안 닫혀. 그게 닫히는데 떠 있어 공간이. 그러니까 뭔가 설계가 잘못된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느 날 바퀴벌레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저희 집에. 처음에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보통 바퀴벌레들이 보통 우리가 집에 살 때 바퀴벌레가 등장하면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외산 바퀴벌레가 이제 갑자기 창문 같은 데로 통해서 잠깐 들어왔다가 죽이거나 뭐 날아가거나 뭐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집에서 나오는 바퀴벌레가 아닌 확률이 높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처음에 한 마리 봐가지고 놀랐어. 근데 다음날에 또 나오고 다음날에 또 나오고 이런 식인 거야. 처음엔 분명히 없었는데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바퀴벌레가 생겼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엄청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막 이랬다. 근데 그 원룸 그 근처에는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잖아요. 보통 조촐하게 다 마련돼 있죠, 원룸들은. 거기에 바퀴벌레 스프레이가 한 통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캔 그쪽에. 그러니까 다른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거야, 먼저. 음. 그래서 그 바퀴벌레가 다 퍼진 거지, 그 원룸에. 근데 바퀴벌레의 무서운 점은요, 그 외부 공간이나 이런 데 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무조건 들어가요, 바퀴벌레가. 그래서 세스코나 이런 데다 맡겨도 보통 해주는 게 그런 틈새를 막아주는 역할들을 좀 위주로 합니다. 그렇고 더 무서운 사실은 보통 하수도 같은 거 있죠? 그게 다 집 연결돼서 한꺼번에 관을 통해서 내려가는 구조인 곳들이 많아요. 개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하수도를 통해서 역행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겉에 피상적인 걸 잘 막아도 하수도를 통해서 올라올 확률이 높다. 그건 막을 수가 없잖아, 우리 인간이. 그래 버리니까 원룸 어디 한 공간에서 바퀴벌레가 생기면은 그냥 그 건물은 바퀴벌레로 다 점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룸이 그냥 바퀴벌레 원룸촌이 돼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어느 날에는 집 밖에 나가서 계단 내려가려고 보면은 바퀴벌레 몇 마리 죽어있고 막 이런 식인 거죠. 어느샌가부터. 처음에는 세스코를 부를까 생각했는데 비용도 일단 만만치가 않고요, 세스코가. 게다가 뭐 신청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결국은 마땅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경우가 많대요. 그들이 불러서 100%다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바퀴벌레가 생길 수 있는 그 환경을 최소화하는 거, 그런 식의 것들을 많이 하는 것뿐 실제로 막 책임까지 져주고 막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쿠팡 같은 데다가 바퀴벌레 퇴치제 같은 걸 사가지고 막 뿌렸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적당했어요, 수가 그냥. 근데 나중에는 어 진짜 바퀴벌레 무서운 점은요, 징그러운 것도 아니고요, 더러운 것도 아니고요, 번식력입니다. 번식력. 장난 아니에요. 걔네들이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걔네들이. 바퀴벌레 알 같은 거가 있거든요. 바퀴벌레의 그 꼬리 쪽 같은 부분에 조그만한 약간 자일리톨 비슷한 그런 게 달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알이거든요. 적절한 시기가 되면은 그 알을 낳습니다. 그럼 그 알에서 수십 마리의 바퀴벌레 조그만한 먼지 같은 게 막 쫙 기어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걔네가 또 금방 자라서 또 알을 까고, 또 알을 까고, 또 알을 까고, 이렇게 되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이래서. 그래가지고,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바퀴벌레는 처음에 생겨버리면은. 그래서 저희 집에 정말 농담 안 하고 거의 한 몇만 마리 있었어요. 진짜로. 음. 그냥 밤에 자다가 깨잖아? 화장실 잠깐 가려고 깨잖아요? 불 탁 켜면은 화장실 벽에 한 3마리, 4마리 붙어 있어요. 그냥. 움직이지도 않아, 걔네들은. 바퀴벌레가 별로 익숙해지면은 도망가려는 그런 시도를 안 해요. 처음엔 저도 막 기겁했거든요. 바퀴벌레!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는 태연해져, 그냥. 그냥 나한테 올라오지만 마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냥. 그래서 샤워기 물 틀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다 죽이고 다시 자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즐겁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바퀴벌레가 나오면 잘 잡아줘요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고양이가 우리 영희가 아침에 깨면은 몇 마리 잡아놓고 있고 그런 식인 거야. 한 두세 마리 죽어 있고 밤새도록 잡은 거죠. 제가 자는 동안에. 그래서 약간 좀 뭔가 밥값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옛날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약간 다시 평택으로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도 약간 바퀴벌레도 좀 일조를 해요. 지긋지긋했어요, 바퀴벌레가. 바퀴벌레가 그냥 있고 내가 뭘 할 수가 없다는 거. 그 집에서 더 이상 뭔가를.
그런 부분들도 제가 더 이상 서울 생활을 안 하게 된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바퀴벌레가 굉장히 싫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어디든지 기어갔을 거라는 겁니다. 어디든지. 내 베개든 이불이든 내가 없는 동안에 지나갔을지 어떻게 알아. 근데 걔네가 몸이 깔끔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어딘가에 갔다가 뭐 하수구에서 나왔거나 그러면은 하수구에 그런 오물들이 묻어 있을 텐데 그 상태로 내 침대에 올라가고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집에서 취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퀴벌레가 무서운 점인 거예요. 바퀴벌레는 징그러운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생활을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그냥. 그러다가 언제 한 번은 제가 굉장히 아끼던 신발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나오더라고 바퀴벌레가. 그 신발도 갖다 버렸죠. 그런 점들? 그리고 약간 그런 식의 피해 망상도 생겨요. 혹시 내 가방이나 주머니에 바퀴벌레가 들어가 있다가 내가 출근하거나 할 때 뽀로록 기어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럼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 이런 식의 어떤 피해 망상도 생기고 대인 기피 같은 것들도 생깁니다. 바퀴벌레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평택으로 이사를 왔죠. 집에 왔는데 바퀴벌레가 같이 왔어. 그 이삿짐에 어디에 같이 있었나 봐. 그래서 한두 마리 정도가 껴서 온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기겁을 한 거예요, 그때. 아, 왜냐면 부모님은 바퀴벌레를 살면서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니까 한두 마리만 봐도, 그리고 이제 번식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엄청 놀라신 거야. 제가 근데 또 짬이 있기 때문에, 바퀴벌레 짬이 있죠. 그래서 바로 쿠팡해가지고 사서 퇴치제 다 놓고 해가지고 금방 잡았어요. 한 2주 정도 만에 다 박멸했습니다. 되게 얘네가 작기 때문에 어디든지 기어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 원룸이, 제가 말했던 그 원룸이 정식적으로 잘 만든 그런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원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네를 박멸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하수구 막고 뭐 막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게, 그 일본식 표현입니다만 다이라고 하지, 다이. 집에 이제 그런 다이 같은 게 짜여져 있잖아. 이런 벽 같은 거가 거기 사이가 떠 있는 거야. 근데 그건 내가 막을 수가 없어. 그런 식이니까 내가 그냥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인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는. 구조물 자체가 그냥 불완전하니까, 집 자체가.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문이 자체가 떠 있었기도 하고 하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냥 그 집에서. 하여튼간에 그렇고, 또 여러분들께서 바퀴벌레를 좀 주의하시려면은 사실은 상자 있죠, 상자. 택배 박스 같은 것도 집 밖에서 오픈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는. 그 상자가 보통 완충력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약간 구조적인 단단함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종이가, 보통 얇은 종이가 두 대가 맞대어져 있고 그 사이를 조금 두툼한 종이가 약간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버텨주는 재질이란 말이야. 보통 택배 박스가 그 사이 틈에 바퀴벌레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받는 곳에서 바퀴벌레가 그렇게 들어가 있다가 택배를 오픈하는 순간 틈에서 나와가지고 번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고, 이런 류의 비슷한 괴담으로는 쿠팡 바퀴벌레 괴담도 있습니다. 최근 괴담이죠. 쿠팡에서 로켓 프레쉬 같은 거를 이용하면은 그런 되게 부직포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온냉 기능이 있는 그런 거에 이제 매일같이 신선한 야채나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뜯게 되면은 그게 보통 공용으로 쓰는 재질의 그거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 음식을 시키면은 가져다 주시고 이제 다른 택배를 시키면은 수거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돌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바퀴벌레가 다른 집에 유입되기도 한다는 그런 식의 괴담도 있었어요.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튼간에 뭐 그런 식의 이야기였고요. 그런 점이 무섭고 삶의 패턴을 그냥 붕괴시켜버린다. 그게 바퀴벌레가 무서운 이유다. 라는 겁니다. 괴상하게도 서울 쪽엔 바퀴벌레가 참 많죠. 미안한 말인데 바퀴벌레는 다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 뭐 다른 애들도 뭐 그런데 난 진짜 바퀴벌레는 백해무익한 것 같아. 근데 내가 어떤 글에서 알아봤던 게 바퀴벌레를 모두가 혐오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멸종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바퀴벌레를 포식이랄까? 바퀴벌레를 포식하는 생명체들도 있잖아. 조류라든지 그런 애들도. 근데 바퀴벌레가 다 멸종해버리면은 걔네들은 결국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가 줄어드는 거야. 내가 먹을 수 있는 A라는 음식이 선택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생태계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특정적인 종을 함부로 멸종시키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바퀴벌레도 동일한 이유로 멸종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근데 이제 사실은 바퀴벌레가 겁이 되게 많거든요. 얘네가 은근 귀여워. 바퀴벌레의 생존 전략은요. 얘네가 진짜 오래된 애들인 거 아시죠? 얘네 진짜 거의 공룡시대 때도 거의 있지 않았나 얘네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뭐냐면은 회피입니다. 회피. 싸우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보다 크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생명체를 만나면 무조건 도망이야. 무조건. 그걸로 살아온 거야 그냥. 도망 원툴인 거죠 얘네들은. 공격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바퀴벌레랑 같이 살게 되면은 의외로 얘네랑 마주칠 일이 거의 없어요. 의외로. 가끔 선을 못 지키는 애들이 죽는 거야. 나와서. 그런 거지. 얘네들은 사실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같이 살아도. 그렇기 때문에 바퀴벌레를 실제로 목도한다면 그 집은 끝난 거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바퀴벌레는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퀴벌레를 만난다?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포화가 됐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공간이 없어서 나오는 경우의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퀴벌레 자체는 깨끗하다고 해요. 바퀴벌레는 되게 깔끔 떠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더러운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는 깨끗한데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얘네가 더러운 데 갔다가 내가 이용하는 숟가락에 막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균을 옮기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무섭거나 하는 동물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옛날에 나는 이걸 소재로 그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바퀴벌레가 집에 나와서 소설을 쓰고 싶었어.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거 표절하시면 안 돼요. 표절하면 바로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니까 글밖에 없잖아. 어떤 글이냐면요. 어떤 한 인류가 그 본인이 살고 있는 생태계가 점점 열악해지니까 자꾸 이제 피난 가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고도의 어떤 발달된 인류인 것 같죠? 주인공이니까. 얘네가 탐사대를 꾸려가지고 새로운 어떤 곳에 가게 돼. 근데 거기에는 우리 몸집보다 엄청나게 큰 알려지지 않은 괴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야. 걔네랑 마주치면은 그들은 엄청난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여서 우리 동료들을 막 죽이고 막 그런 거야. 엄청나게 막 무서운 동물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 막 보금자리 막 찾아가지고 막 없애서 죽이고 막 그런 얘기인 거지. 근데 그게 마지막까지도 사람의 입장에서 쓴 책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바퀴벌레였던 거지. 그러니까 바퀴벌레 입장에서 쓴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제가 옛날에 집에서 바퀴벌레가 자꾸 나와가지고 그런 식의 아이디어가 좀 떠올라서
소설은 이제 그림이 없으니까 그런 식의 어떤 얘기를 좀 쓰고 싶었다. 글로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이보리 오트밀님께서 후 하시는 이제 바퀴벌레 이제 얘기 좀 그만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자꾸 저를 바퀴벌레 뭐 애호가다, 바퀴벌레 입장에서 생각하는 미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음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 정도로 제가 싫었다는 거지. 바퀴벌레가 되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이상한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튼간에 뭐 그렇고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바퀴벌레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그런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